안녕하세요. 이곳 사연을 접하다 보면 저와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늘 반가운 마음으로 듣고 같은 동네라서 그런지 가끔은 친근감이 들기도 해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조금은 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저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딸아이의 노트북을 켰어요.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시댁이 워낙 화목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집살이 또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고 그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매우 현명하신 분이신 거죠. 우리 둘째까지 장가를 다 갔으니까 내가 여한이 없다. 내 생에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속이 다 후련하다. 좀 쉬어야지. 어머님, 아들 이렇게 멋있고 인품 좋게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요. 말도 참 정감가게 하는구나,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쨌든 이렇게 아들들 장성하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풍요로워. 그렇죠. 어머님은 이제 할 일 다 하셨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재산도 그냥 미리 배분해 주시면 깔끔할 텐데. 사람 일 진짜 모르잖아요. 아버님도 갑작스레 돌아가신 건데 어머님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 있나요? 제 말 너무 섭섭히 듣지 마시고 정말 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시댁도 형제들끼리 분란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당신은 무슨 말이 그래? 엄마 오래 사실 건데 재산 분할을 미리 왜 하냔 말이야? 참나, 말 조심 좀 해. 엄마, 죄송해요. 당신도 너무 감정에 앞서지 마. 사람이 항상 뒷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가족 중에 꼭 있어야 한다니까. 형님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방송국 분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돈에 눈이 밝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처음 결혼을 하고 겪은 형님은 저와는 너무 반대되는 사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약간 물렁하다는 평을 듣는 저와는 달리 똑 부러지는 형님을 보면서 가끔은 부럽기도 했지만 저렇게 재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남편네는 조그맣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재산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형님은 그 재산 혹시라도 어디 갈까봐 그런지 듣는 저도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재산 타령을 많이 하였습니다. 넌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꼭.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너네 싸움 안 나게 정확히 배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넌 꼭 그렇게 이 좋은 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분위기를 망쳐야겠어? 참나 하여튼.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가 장남인 건 아시죠? 아, 진짜? 당신 그만 못해? 엄마, 죄송해요. 요새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좀 시댁 재산 문제로 말이 많은가 봐요. 동선에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뒤에서 호박씨 까는 짓은 안 하거든요. 네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서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 요새 장남이 어딨고 차남이 어딨니? 다 똑같은 자식이지. 애초에 재산 가지고 차별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아.
그러니까 이 재산 혹시라도 둘째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갈까 전전긍긍하지 말란 소리야. 나 죽거든 아주 똑같이 반으로 갈라줄 테니까 알겠니?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자꾸나.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그렇지. 장남이 왜 장남이겠어요? 아,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이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어머님도 형님의 말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 보이셨고, 저 역시 자불안석이었어요.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은 필요하지만, 그러게까지 대놓고 어머님께 유산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형님은 어머님이 혹시라도 저희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 역시 마음이 불편했죠. 멸치볶음이랑 진미채 등 간단한 찬거리 거기 담아놨어. 하나씩 가져가거라. 너희 바빠서 음식 해먹을 시간도 없잖니. 아,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손맛도 좋으신데 저희 집 밑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면 저야 정말 좋죠. 이래서 제가 반찬 가게를 못 간다니까요. 반찬 가게에서 어머님 손맛을 흉내나 낼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근데 이거 동선애랑 똑같이 배분하신 거 맞죠? 통이 동선애 반찬통이 더 커 보이는데 아닌가? 하여간 의심은. 그리고 누가 좀 많이 먹고 덜 먹으면 어때? 눈대중으로 담은 거라 뭐 누구네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래도 거의 똑같으니까 그런 거 좀 따지지 마라. 넌 참 애가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 거니? 형님,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럼 형님이 먼저 골라서 가져가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그럼 불만 없으신 거죠? 매사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형님이었기에 작은 거 하나하나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바꿀 수 없듯이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을까? 제 남편이 어머님께서 연락이 되지 않자 일하던 도중 집에 찾아가고 나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역시 그 전화를 받고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아, 갑자기 왜 이래? 아, 여기요. 여기 123번지인데요. 사람이 쓰러졌거든요. 아,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눈 좀 떠봐.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 전화를 안 받길래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어떻게 쓰러져 있냐고. 엄마! 형님이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상황이 와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최초 발견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어머님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었고 수술이 끝나고는 그에 따라 병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어요. 집안이 모두가 비상사태가 되었고 형님은 그 와중에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짜증났는지 또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간호사들도 흘끔흘끔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엄마를 잘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가까이 설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네 책임 아니야. 우리 모두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진짜. 아휴, 엄마 어쩌냐? 무조건 건강하게 깨어나셔야 하는데. 일어나실 거예요. 어머님 강한 분이시잖아요. 저희 생각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일어나셔서 캐차하실 거예요. 우리 힘내요. 아, 내가 뭘 했어?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유산 정확히 배분해달라고 했잖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만약 어머님 이대로 돌아가셔봐. 우리가 장남인데 똑같이 배분받아야 하는 거잖아.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가 중내 사내 하는 판국에 무슨 말이 그래? 당신한테 엄마보다 유산이 중요한 거야? 다들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왜 이래?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이 굴러가는 거야. 다들 감정에 휘몰아쳐서는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확실히 해달라고 못을 박았어야 했는데 다들 말려서 이 꼴이 된 거잖아. 아우 짜증나. 어떻게 정말? 듣자 하니 진짜 너무하네요, 형수님.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지금 엄마가 사내 못 사내 하는 마당에 그깟 유산이 뭐라고? 그깟 유산이요? 그럼 깔끔하게 서방님이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저희가 장남이잖아요. 그만 못해? 당신은 돈이 그렇게 중요해? 한 번만 더 입 열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진짜. 가족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절레절레 고개만 저어질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실로 옮겨졌고 그렇게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역시 너무 갑작스레 어머님이 이렇게 되자 눈물만 나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수술은 잘 됐거든요. 환자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렸죠. 아, 감사합니다.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꼭 깨어날 순 있겠죠? 눈만 뜨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 또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흐느끼는 남편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입원하시기 전만 해도 반찬도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여보, 어떡해, 어머님? 진짜 잘못되시면 안 되잖아. 그럴 일 없어. 엄마 어떻게든 일어나실 거야. 엄마가 우리를 갑작스레 떠날 리가 없잖아. 절대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남편도 힘들지만 꿋꿋이 참아내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또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마저 이렇게 갑작스레 잃을 수 없다고 외치고 또 외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는 것 또한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진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것이 3년이 되었고 가족들 모두가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님 집에 가서 이불이랑 여러 가지 용품들 좀 병원에 가지고 오려고 들렸는데 형님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머님 폐물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곳저곳에 껴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비싼 가방과 비싼 옷가지들을 이미 챙겨 넣었더라고요. 순간 제가 뭘 본 것인가 당황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덜 됐어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물건을 멋대로 정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머님 옷이랑 반지, 목걸이들은
왜 건드리시는 거죠? 형님 거 아니잖아요. 아, 동서도 얼른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혹시 알아?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때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일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유산 문제도 그렇고 할 게 많아요.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야지. 이게 이성적이고 좋은 거야. 집에 나 같은 사람 하나는 있어줘야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지 않겠어? 아, 이 모피 어때? 어울려? 어머님 하여튼 안목 좋다니까. 정말 어이없네요. 그동안 형님 말하는 거나 하는 행동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길 바라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머님 옷이랑 폐물들을 정리하고 있다니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누가 보면 어머님 장례 치르고 온 줄 알겠어요. 기막혀 진짜. 오늘 하신 행동 못 본 걸로 해드릴 테니 각자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전 양심도 없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였으나 형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훈계를 하니 형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원래도 이상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완벽히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야, 네가 날 가르쳐? 어차피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깟 거 어차피 주인 없으면 며느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어머님이 딸이 있냐, 형제가 있냐?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내 차지라고. 안 가져갈 거면 넌 그냥 빠져. 나 훈계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어머님이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네요. 내가 더 불쌍하지. 이렇게 우유부단한 집에 시집와서 답답하게. 난 동서 같은 성격들이 정말 싫어. 우유부단 그 자체잖아. 제가 우유부단하다고요? 형님처럼 남한테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뭐든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형님이 더 피곤해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난 이거 다 챙겨갈 거니까 알아서 해. 나한테 훈계질 하려면 그 입 당장 다물고. 제 말에도 형님은 아랑곳도 않고 어머님의 좋은 물건들을 본인 가방 속으로 집어넣기 바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형님에게 뭐라고 한 뒤 이불이랑 혹시라도 깨어나셨을 때 필요한 어머님들의 물품들을 챙겨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형님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니 이젠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님을 보고 나니 어머님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처음에 좋아하시고 예뻐해 주셨을 텐데 저런 인간인 걸 알았으려나 싶었죠. 아니면 이미 형님 성격을 다 아니까 미리 재산을 무조건 반씩 나눠줄 거다라고 못이 박히게 설명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형님은 본인네가 장남이라고 많은 재산을 요구하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진작에 말씀하셨나 싶기도 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옆에서 자려고 이불 가져온 거야? 정말 고맙다. 내일 너도 일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아니야. 어차피 옆에만 있어드리는 건데 뭐. 어머님이 나 예뻐해 주신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빨리 깨어나셔야 하는데 어쩌다가 조금 더 엄마 보러 자주 방문할 걸 그랬어. 너무 후회가 되는 거 있지? 어머님 깨어나실 거야. 강한 분이잖아. 그리고 몇 년만 해도 깨어나는 사람들 많대.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보자. 자기도 힘내. 남편은 몇 날 며칠을 내리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한편으론 참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남편 또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집에 와 남편 몸보신 좀 시켜줄 겸 오랜만에 동네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세댁,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이사 간 줄 알았잖아. 시어머니는 여기 그대로 사시는데 시댁만 안 보여서. 아, 뭐 이래저래 일이 있었어요. 사골할 건데 사골용 좀 챙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소고기 간 것도 좀 포장해 주세요. 어머, 새댁이 사골하게? 새댁네 시어머니 사골 잘 끓이잖아. 배우면 되겠다. 아참, 시어머니 어제도 삼겹살 사 먹던데? 혼자 사는 양반이 손도 크지. 바리바리 사시더라고. 내가 이걸 누구랑 다 먹냐고 하니까 대답은 안 하시더라. 무슨 파티 했어? 네?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삼겹살을 사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확실한가요? 정말 맞아요? 아유, 그렇다니까. 내가 새댁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나 여기서 장사만 36년 했어. 새댁 시어머니도 한 20년 거래했지. 근데 진짜 오랜만이라서 뭐 인사 좀 나누고 싶었는데 헐레벌떡 나가더라. 어머님 뭔 일 있으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저희 어머님이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았습니다. 3년째 무의식인 시어머니를 봤단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바로 시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덮고 있는 차렵 이불을 젖혔어요. 차렵 이불을 젖힌 순간 난생 처음 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불을 펼쳤을 때 형님이 들어오셨고 형님의 모습은 어머님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기이하고 처음 본 모습이었죠. 형님은 절 보고 당황했어요. 걸친 옷가지며 얼굴 화장이며 머리 스타일 누가 봐도 어머님이었고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님 옷가지며 폐물들을 가지고 갔던 터라 모든 것이 그냥 어머님 그 자체였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멍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 병원에 올 시간 아니잖아. 그리고 내 모습은 오해하지 말아줘. 어머님이 그리워서 한번 재연해 본 거니까. 아우, 빨리 나도 집에 가야겠다. 어머님 한번 뵈러 온 거긴 한데 나도 바쁘거든. 형님이야말로 꼴이 그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완전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어머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정말 당황스럽고 머리가 띵하네요, 형님. 동서는 알 거 없어.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나 바쁘니까 먼저 좀 가볼게. 동서랑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 형님은 급격히 당황한 모습을 하고 불이 나게 병원을 나서려고 했지만 전 그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어제 정육점에서 시어머니를 봤다는 게 형님이 어머님처럼 분장을 하고 다녀서 어머님인 줄 착각한 것 같았거든요. 분장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모습을 곧 재현하기란 쉬웠을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곰곰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지 생각을 해보았고 그 이유가 곧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형님보다 먼저 앞질러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님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도장과 이리저리 땅 문서들을 찾았으나 역시나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인 어머님을 대신해 형님이 어머님으로 둔갑한 후 모든 걸 가지고 나간 게 확실해 보였죠. 그리고 전 부동산에 바로 달려가 알아보았고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며칠 전 어머님이 오셔서 땅이고 뭐고 다 내놨어. 자식들한테 현금화 시켜준다나 뭐라나? 약간 감기가 들었는지 목소리가 이상하긴 했는데 왜? 땅 팔면 안 되는 거야? 새댁이 이렇게 급한 얼굴로 물어보니까 나야 당황스럽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님이 와서 했다는 거죠? 똑똑히 저희 어머님이 맞았나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에이, 내가 이 동네 장사 무슨 한두 번 해?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당연하지. 머리 스타일이며 오시고 어머님 맞더구먼. 아주 오랜만에 오셔서 인사도 했고 살이 좀 많이 빠졌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완전 토박인데. 저희 어머님 3년째 입원 중이세요. 근데 어떻게 여길 왔겠어요? 기가 막혀. 그건 어머님이 아니라고요. 뭐? 그럼 그 사람은 누구요? 분명 새댁 시어머니였는데. 참나. 그럼 내가 헛것이라도 봤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전 그 얘기를 듣고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이 사건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가장 의심스러웠고 이 모든 것이 맞다면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나 다름없으니 말이에요. 거의 인간 이하나 다름없었죠. 어머님 폐물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나갈 때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분장쇼까지 하는 형님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형님이 특수 분장사란 걸 잊고 있었네요. 쓰러진 어머님을 대신해서 어머님으로 둔갑하고 땅이고 집이고 다 부동산에 내놨다면서요? 이 동네 좁은데 어떻게 생각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돌아갈까요? 그렇게 본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니 결국엔 현금화 시켜서 형님이 가로채려고 한 거죠? 어머님인 척하면서 인감이고 뭐고 다 빼돌린 거잖아요. 아니, 동서, 웃긴다. 왜 생사람을 잡아? 나라는 증거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겠지. 어머님이 예전에 내놨을 줄 누가 알아? 매일이 그날이고 그날이다 보니 그냥 어제 오늘로 착각한 거겠지. 혹시라도 우리한테 재산 상속이 더 많이 떨어질까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정말 웃긴다, 동서. 욕심 없는 척 하더니 속셈이 그렇구나. 형님은 당황했는지 말을 계속 더듬었지만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를 모함했어요. 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겪어봤기에 저를 의심하기보단 모두가 겨누는 의심의 눈초리는 형님을 향하고 있었고 저 역시 형님에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거짓말할 사람입니까? 형수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이 사건 이대로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면 어쩔 건데요. 아니, 난 그냥 할머니 분장을 해본 건데 그게 어머님인 척 분장한 걸로 몰아가면 제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하나요? 저 분장사 출신이고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분장해보거든요. 오해를 해도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해요? 당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재수 씨가 어디 생사람 잡을 사람이냐고.
만약 재수 씨 말이 모두 사실이면 나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엄마 아픈데도 재산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현금화 시키려고 한 거였다면 그땐 이혼이야. 기막혀.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타 날 욕해도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설사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당신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정상이야? 날 위한 거라고? 미쳤어. 그깟 돈이 뭐길래 그런 쇼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진실은 곧 밝혀지겠지. 아주버님이 저렇게 엄포를 놨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전 결국 이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어머님 대신에 누가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땅 문서들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용을 한 셈이니까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자 형님은 그제야 본인에게 일이 불리하게 돌아갈 걸 알았는지 결국엔 경찰 앞에서 모든 걸 불고야 말았답니다. 금방 들통날 짓을 왜 했는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전에 해준 거라고 하려고 미리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영악한 형님의 머릿속을 낱낱이 알게 되자 정말 소름이 돋고 원래도 인간성이 별로인 건 알았지만 죄악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동서보다도 먼저 시집오고 난 돌아가신 아버님도 모셨고 이희가 장남인데 무조건 차남이랑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해준다는 게 기막히잖아요. 형사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미리 해야 할 일을 전 대신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가 분장사 출신이니까 어머님 변장쯤이야 식은 죽 먹기 없고 어차피 어머님은 절대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이거 큰 중범죄예요. 다른 사람 명의 도용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저지른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절대 모르시네. 어쨌든 고소가 된 이상 형사처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나, 살다 분장쇼는 또 처음이네. 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이제야 실토를 하다니. 어쩜 인간이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죠? 지금 어머님이 사내 못 사내 하는 마당인데 그 와중에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 싫어서 명의도용까지 해가며 일을 벌이다니. 진짜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건 못 참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우리 엄마 아픈 와중에 돈밖에 모르다니.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네. 원래도 정 떨어진 지 오래지만 이젠 진짜 도저히 당신 얼굴 볼 자신이 없다. 결국 아주버님은 욕심 많고 머릿속에 본인 이속밖에 모르는 형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아주버님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며 이혼 소송을 건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형님은 쓰러진 어머님을 대신해 명의를 도용하여 이곳저곳에 땅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형법상 사기죄에 속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형님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명의를 도용해서 완전히 이득을 보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더불어 어머님 허락도 없이 옷이며 폐물들도 다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시기적으로 아주버님과의 이혼 소송이 끝이 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간이라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된다며 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은 참으로 아쉬웠죠. 그 후에 아주버님과는 오랜 소송 끝에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오히려 형님과 이혼이 확정되자
정말 제가 본 그 어떤 얼굴보다도 가장 편안해 보이셨어요. 네가 바라던 게 이거지? 내가 없으면 이 재산이 너희 집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 내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아? 아,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형님 눈엔 제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이나 보죠? 인간이 되세요, 제발. 이제 아주버님이랑 이혼도 했으니 저랑도 남이니까 막말 그만하시고 제발 반성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부탁입니다. 네? 아,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고. 왜? 너만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어. 알아? 이 사람도 참 바보 같지. 내가 장남이라고 돈을 더 떠먹여 준대도 싫다고 하니. 바보 같은 인간들끼리 어디 그렇게 착한 척하고 평생 살아봐. 형님은 반성이란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위자료 그리고 벌금까지 대폭 맞았어요. 그럼에도 돈에 눈이 멀어 아주버님께 재산 분할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에 모든 재산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버님이 분할해 줄 재산은 없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고 그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재산 분할까지.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분할을 해달래? 네가 사람이야? 너랑 결혼해주고 살아줬잖아.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냔 말이야. 아, 진짜 지긋지긋한 집안. 내가 이렇게 몰락하지만 나 절대 너희 집안 용서 안 해. 어머님 평생 간호하고 살아봐 어디. 바보처럼 너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가. 난 너처럼 돈 안 해. 엄마가 한 푼도 안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욕심 없어. 알겠어? 독하다 진짜. 다신 만나지 말자. 그렇게 분장쇼는 형님의 이혼, 그리고 벌금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어머님 흉내까지 내가면서 땅들을 팔려고 했는지 아직까지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온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형님은 뮤지컬 쪽 분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박봉이라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곳에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일하려고 하다가 직원들한테 왕따도 당했다고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성 절대 안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이 지나서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꼭 깨어나길 바랬는데 결국엔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오랜 병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희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충격은 아니었고 이제 아프지 않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재산 분배가 되었는데 반전은 아주버님 내에 3%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니 그렇게 배분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형님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어머님을 못 믿고 생쇼를 하다가 결국 그냥 빈몸으로 쫓겨난 꼴이 되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물려받아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참. 너 보기가 내가 너무 미안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에이 형, 괜찮아.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면 어때? 진짜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다행히도 저희 남편과 저는 그렇게까지 유산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때의 일을 가끔은 잊고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 집안에 그런 인간을 빨리 잘라버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아마 형님과 이혼을 하고 어머님이 마음이 편해져서 눈을 감은 거라고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또다시 느끼는 중인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형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겠죠. 이 글을 쓰면서 저 역시 좋은 마음보를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마지막 엔딩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깝게 끝이 났지만 어디선가 지켜봐 주실 거라고 믿고 있음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제 아들이 5살이나 되었네요.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5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는데 제 앞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흠뻑 젖을 만큼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었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한들 바뀌는 건 하나 없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데 전 남편은 저와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벌써 다 까먹은 건지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게 소름이 돋았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물 한 바가지 퍼서 납작 엎드려 있는 남편을 향해 물벼락을 날렸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을 그때 당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고 정말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잠깐 어딜 가게 되더라도 남편과 함께 했던 옛 추억들이 떠오르는 장소들이 꽤 있을 만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 하나로 먹고 살기에는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줬던지라 이제 더 이상의 미련은 없는데 남편은 아직까지 저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오랜 시간 뒤에서 내조한 결과 그토록 바라던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변호사가 된 게 전부 다 제가 뒤에서 내조를 잘해서 된 거라고 모든 고생을 저에게 돌리셨어요. 남편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보이셨죠. 그렇게 남편 하나 바라보고 뒤에서 정말 많은 땀을 흘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서 주셨죠. 그렇게 모두의 노력이 들어간 변호사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고생한 만큼 행복의 길이 열리길 바랐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꽤 이름 있는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풀리니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이 너무 잘 풀린다고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는데 인생살이 순탄치만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임신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줬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변하더니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배려해 줬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간섭하는 건 남편의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알아서 잘할 거라 믿고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과거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됐지만 사회에 뛰어든 남편은 제 눈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어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줬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 연결이 되는 순간 상당히 시끄러운 노래소리와 함께 꽤 많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하지 않아? 오빠 마누라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거야? 집안의 가장이 비즈니스 한다는데 간섭하면 그냥 집에서 내쫓기는 거지. 나 없으면 걔는 빈 껍데기에 불과해. 오빠가 그랬잖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분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럼 여기서 술 퍼먹고 있을 게 아니라 후딱 집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내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내가 변호사가 되는데 당연히 마누라의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 그런데 그건 손톱만큼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내 노력으로 된 거야. 그냥 필요한 거 조달해준 심부름금밖에 안 된다니까. 요즘에 임신해서 입덧이 왔는지 속도 울렁거린다고 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좀 사달라는데 변호사인 나한테 지금 그런 걸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임신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어서 오늘 술 마시러 온 거니까 너는 내 수발이나 잘 들어. 나야 어차피 오빠 비위만 맞춰주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만약 내가 아내분 입장이라면 많이 서운할 것 같긴 하네. 그래도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니 어쩌겠어. 그냥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변호사 남편 뒀으면 뭘 하든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디서 나 같은 남자 만나겠어? 전화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알 수 없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목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고 잠시 뒤 전화통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이중적인 성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는지 갑작스러운 아랫배의 통증까지 뒤따르게 되었죠. 한 사람을 사랑했고 제 인생을 바쳤는데 한순간의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동안 저를 이용하기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술김에 한 얘기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알 수 없는 여자와 단둘이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시모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신한 몸이라서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시간만 되면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러 오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셨죠.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음식은 거의 시모가 담당해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희생했었기 때문에 임신한 기간 동안 시모가 저와 아이를 위해 희생해 주셨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아셨는지 급하게 달려오셔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 또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으시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시켰어요. 그동안 내 아들을 봐오면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말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너는 몰랐던 상처가 내 아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잖니? 그렇다고 술집에서 다른 여자한테 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안 좋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 일을 봐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변호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일단 네가 한번 접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전부 다 끝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 저도 모르는 거 아닌데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이는 오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임신한 저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 있을 거라고요. 변호사 됐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대로 일을 더 키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뭔데?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까지 내 아들 변호사 만들려고 희생한 시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야? 그런 불행 만들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이미지에 흠이 가는 건 원치 않는다. 네가 내 딸 같은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니? 시모는 더 큰 불행을 막을 거라면서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갑자기 지우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막을 수도 없이
남편과 여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렸고 너무 놀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네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면서 잊으라고 얘기했지만 제 두 귀로 들었던 남편의 말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변호사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손을 쓴 거였어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었고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시모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돌아가시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이 잘못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무조건 시모는 제가 상처받는 것보다 남편의 변호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녹음된 파일을 지웠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결국 눈치만 보시더니 좋게 해결하라는 말만 하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는지 노려보고 있는 제 시선을 회피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면서 회피하려는 남편의 행동에 더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이대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누워있는 남편을 깨웠네요. 지금 잠이 와?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요즘 얼마나 많이 바쁜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일 해. 내일 하라고? 이틀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들어온 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당신 변호사 되고 나서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한 거 알아? 지금까지 이러다 온 사람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그리고 어떻게 매일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 사람은 원래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야. 밖에 나가면 변호사라고 대우 자체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예전 같지 않지.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여자 만나서 술 퍼먹고 내엄담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니?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임신한 나는 집에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 지금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변호사인 나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게? 다 들었으면 대충 알아먹었을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애는 어떻게 하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나한테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살자. 내가 그렇다고 가정을 깨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만 나가줄래? 남편의 말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는데도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지겹게만 느껴졌는지 화를 내면서 저를 뿌리치고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남편과 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던 건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바라면 안 되는 거였는지 남편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더 막 나가던 남편은 저를 유독가스처럼 피해 다니면서 엮이지 않으려 했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결국 출산까지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산부인과에 찾아왔는데 남편의 행동들을 전부 다 알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참고 계셨다가 남편이 모습을 보인 순간 시부모님 앞에서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께 아들처럼 행동하면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썼는데 변호사가 되고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많이 서운해 하셨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변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되려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법적으로 가보겠다는 건 아니시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된다는 거 몰라요? 아들, 괜찮니? 일어날 수 있겠어?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이라지만 행동이 너무 저급하신 거 아니세요? 뭐라고요? 저희가 배우지 못해서 저급하다고요? 그러는 사도는 얼마나 잘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아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 아닌가요? 내 딸한테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더는 필요 없어지니까 내치고 싶어서 그런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변호사 되기 전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내 딸밖엔 안 보였겠죠.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니 능력 좋은 여자들도 많고 주위에서 우러러보는 직업이라 어깨에 힘도 들어가서 지금 내 딸이 눈 밖으로 벗어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동물도 자기 생명 구해준 사람은 알아본다는데 자네는 지금 내 딸이 그동안 희생했던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임신하는 기간 동안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출산했다고 자기 아들 얼굴은 보고 싶었는지 내가 뻔히 난리칠 거 알면서도 여길 찾아와? 자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뭘 원하시는 건데요? 내가 한평생 이 사람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즈니스라니까요. 괜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부터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한 공간에서 지내기에는 서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인데 따로 살 수 있게 집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죠? 제가 애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일하는데 집중을 할 수 없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저는 그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서둘러 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집에서만큼은 푹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도 배려 많이 해준 거니까 서둘러 정리해 주세요. 아빠는 남편의 말에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시며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쓰러진 아빠를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속으로만 끓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손자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혼을 반대하셨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혼 결정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모가 절대 반대를 하셨지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몸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이후 늦은 저녁에 아이를 부모님께 잠시 맡겨둔 뒤 남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물건을 챙기려고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 구두와 처음 보는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여기저기 벗어던진 옷들이 흩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는 상태에서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눈에 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썼던 침대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어차피 이혼을 할 마당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 동영상과 함께 사진들로 증거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길래 급하게 밖으로 나가 확인을 해보니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꽤 많이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알 수 없는 사람이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무언가 하면 안 될 일들을 어떤 사람과 저지르고 있었는지 즉각 답변을 주지 않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자로 파일 하나를 보냈고 잘 좀 처리해달라며 동시에 돈이 입금되는 문자가 확인되었죠. 상당히 많은 금액의 단위에 놀라 사진을 찍어둔 뒤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저보고 누구냐는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 목소리를 들은 저는 몸을 돌려 안방에서 나온 여자와 눈을 마주쳤고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옅은 미소와 함께 위아래로 훑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통화했던 아내분이시죠? 쉬지 않고 계속 전화하셔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통화 버튼 눌렀었거든요. 그날이요 오빠한테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자 안방에서 남편이 술이 덜 깨서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자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저를 패대기 치면서 상간녀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내쳐버렸네요. 남편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왔다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현관문은 강하게 닫혔습니다. 그날 남편의 행동은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모든 걸 준비한 뒤 아이를 업고 남편이 다니는 로펌 회사 앞에서 마주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남편의 귀에 들어갔는지 잠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 옆에는 변호사 동료분들이 있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를 창피하다는 듯 아내가 아닌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당 10,000원짜리 부모라며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네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향해 날린 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후회하게 될 거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를 받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걸어갔지만 남편은 제가 외부에서는 절대 알면 안 되는 증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남편에게 증거물 하나를 문자로 전송한 뒤 남편의 로펌 회사 앞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남긴 뒤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는지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법조단지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남편은 산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 다니던 로펌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확보했던 증거물들을 전부 건네주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로펌 회사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변호사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는 걸 제일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격 박탈이 될 만큼 큰 죄에 속하는 일이었죠. 그걸 남편도 알면서 뇌물을 받아가면서 몰래 일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로펌 회사의 대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은 변호사 자격 박탈을 받게 되었고 법조인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남편은 5년이 지나서 변호사 자격 구제를 신청했지만 로펌 회사의 대표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법조인 바닥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없다면서 로펌 회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 만큼 영구 자격 박탈을 해야 된다고 또 다른 소송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게 되자 변호사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는지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박탈이 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로펌 회사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구제 신청이 무기한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이런 문제로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하시던 도중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시부는 세상을 떠나시고 시모는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태로 살다 보니 남편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부족해지게 되었는지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제가 받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배신은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저에게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일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온 시댁 집안의 행동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해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철판이 두꺼운 건지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 가게로 출근을 했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뒤 다음날 시모가 꽤 많은 사람들을 모셔왔었는데 한참 동안 식사를 하신 뒤 돌아가실 때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무조건 결제 금액을 달라고 하다가 괜히 얼굴 붉혀져서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라도 할까봐 결혼 초에 그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시모가 외상이라는 한마디에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아닌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모가 바로 지불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 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취해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주게 하겠다고 껄끄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몇 시간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주셨는지 알고 받았는데 제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었다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너 결혼식 때 자리에 참석해줬던 분들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가족끼리 돈을 받겠다는 말이 나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정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는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식당을 찾아갈 거란 생각은 안 해본 거냐고. 내가 다 다리를 놔주고 너희 식당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한 건 감사하지 않은 거지? 너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거라. 그날 느낀 건 시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시모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모님 한우 식당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소고기를 드셔놓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열을 올리신 시모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 먼저 부모님 식당에서 일찍 나와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현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끌고 가는 거라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마주보며 자리에 앉아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나오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니? 너희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거잖아. 아유, 그건 엄마 생각이죠. 사전에 장인 장모님께 동의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으면 식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식사 다 끝내시고 가족이니까 외상이라고 말 한마디 툭 뱉은 뒤에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장모님 식당에 가셨을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겠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싸도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얘기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돈도 참 생각이 없으시구만. 너도 시애미가 고기 좀 먹고 싶어서 간 건데 가족 우대로 음식을 그냥 제공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돈을 받아야 되겠어? 시애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초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을 크게 만들 상황도 아닌데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너무하다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저희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따로 초대해 드릴 테니 이번에 드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부탁드릴게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아가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어머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죠. 새언니야말로 가족끼리 이런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웃으면서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한 새언니가 더 이상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계속해서 음식값을 달라고 말하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은 또 우리 식당 오셔서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고 가실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앞으론 당신이 처리를 해주는 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 이번 어머님이 드시고 간 음식값은 내 계좌로 보내줘. 만약 이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제를 해주길 바래. 불만 있으면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처리해. 나도 이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입 아프게 시모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계좌로 시모가 지인들을 몰고 와 드신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시모와 안 좋은 감정이 이미 오고 간 상태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감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또다시 시모가 연락 한 통 없이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몰고 오셨고 술판까지 벌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또다시 음식만 드시고 그냥 가시게 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몇 시간 뒤 시모가 모시고 온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가자 시모도 그 뒤를 따라 식당에서 나가시려 하길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저는 술에 취한 시모에게 음식값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어요. 시모는 동공이 풀려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무료 아니냐면서 무작정 나가려 하셨어요. 이미 술도 만땅으로 취하셔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식당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시모가 다녀갔다고 설명하고 음식값을 돌려받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면서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남편한테 돈을 받는 게 너무 편했어요.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이 서로 상처도 안 받아도 되니 다음에도 또 오신다 해도 그게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조용히 있자 또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음식을 무상으로 드시고 가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매주 30명 정도 되는 많은 지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몰고 오셔서 저희 식당의 음식을 거덜냈어요. 저는 시모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바로 음식값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한테 보냈고 이 일이 반복이 되자 남편도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본인의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났는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고 다음번에 왔을 땐 시모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이 나중에 집안에 엄청난 불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같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시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었죠.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남편과 저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여기서 멈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고 시모가 오게 되면 같이 시모를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주말에 상당히 많은 지인들을 몰고 왔어요.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함께 와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오길래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
남편도 옆에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많은 사람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왜 앞길을 막아서는 거야?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허기지니까 빨리 비켜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엄마, 이제 작작 좀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들 거지 되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장모님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을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껴서 천년만년 살게? 베풀면 나중에 폐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 모르니? 아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비켜라. 오늘도 한 30명 데려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리 잡았던 곳으로 안내해주면 될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요. 더는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돈으로 음식값 채우는 거 더는 못할 짓 같거든요. 저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 대신 내줘봤자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매주 모임 끝나면 오시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시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결제해줬는지 듣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리 소고기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도 30명 꽉 채워서 이것저것 시키니 한 번 왔다 가면 100만 원은 넘게 나왔었다고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억지를 부렸었는데 저처럼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이 방법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 결정하긴 했었지만 한두 번 드시고 끝나실 줄 알았거든요. 매주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방금 1,200만 원을 내 아들이 음식값으로 결제했다고 그랬니?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을 생각이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 당장 그 돈 다시 내 아들한테 돌려줘라. 너는 시애미가 밥 한 끼 하겠다는데 그 돈을 내 아들한테 받아? 그럼 음식값 1,200만 원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해 주시던가요. 그럴 생각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희 식당 오지 마세요. 어머, 새언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는데 오늘은 들여보내주세요. 뭘 들어가? 너라도 옆에서 엄마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한두 끗도 없이 식당을 거덜내려 하고 있어. 둘이서만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저 많은 분들을 매주 모시고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음식을 먹으려 들어?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고 더는 음식값 내줄 돈도 없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속 편하죠. 요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당장 돌아들 가세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우리 오빠 데려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평생 결혼 못할 거 구제해 줬더니만. 엄마 몰래 음식값까지 전부 받고 있었어요? 그 돈 다시 우리 오빠한테 돌려주세요. 엄마, 오늘 새언니가 오빠한테 돈 안 주면 우리 오늘 식당 영업 못하게 아주 여기에서 들어 누워 버려요. 개념이 없는 신우의 막말에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자 시모가 뒤에서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시모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자기 엄마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손으로 올려 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버릇없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 양뺨에 손을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모가 놀라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죠.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절대로 나오시지 말라고 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식당 문 앞으로 달려 나오시더니 엄마는 저를 건드렸다고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해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했고 문제를 제기한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은 고소를 진행하셨어요.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시모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양가 집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사돈한테 잘 좀 얘기해봐라. 엄마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니? 사돈 어른이 지금 나를 영업방해죄랑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너는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전부 자초한 일인데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사돈 어른이 고소를 취할 수도 있을 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돈도 어차피 내 아들한테 다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시애미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그렇게 꼴배기 싫던? 모든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행동을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어머님이 일을 크게 만드셨으면서 왜 선처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봐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법적인 처벌 달게 받으시고 앞으로는 생각 없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여기 더 있을 거야? 여보, 내가 이런 말 당신한테 한다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먹었던 음식값 전부 다 지불했잖아.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엄마랑 벌써 좋지 않은 감정을 결혼 초부터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장인 장모님 얼굴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당신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텐데 나는 그래도 엄마 자식으로서 옆에 있어드려야 자식된 도리지 않겠소?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남편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와의 부부 생활을 그만 끝내야 될 것 같다며 어두운 얼굴로 힘겹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희가 서둘러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모가 너무 한심해서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선처를 베풀어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생활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징역을 살 만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인간들과의 악연도 끝이 났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의 신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전 남편도 저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저보다 더 상처가 컸었는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 현재 깨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을 때 전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제 탓이라고요? 당신이 쓸데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제 탓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먼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독해도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몇 번 먹었다고? 그걸 내 아들한테 청구한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고? 그럼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음식 맛있게 드신 뒤 저희 식당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음식값 시원하게 결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두 푼이면 저희가 말도 안 하죠. 식당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상으로 많은 음식을 드셔놓고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식재료와 고기를 사드려야 한다고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당신 입에 들어갔던 음식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겠냐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했겠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값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당신 자식보다 공짜 음식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식값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전 시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서야 쥐죽은 듯 가만히 계셨네요. 전 시모나 신우나 둘 다 똑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보단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을 잘못 만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일찍 발을 뺀 건 정말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일 일은 없겠지만 전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